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컨텐츠는 제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영화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슷할 수 있겠지만 분명 다릅니다. 저는 영화 암수살인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건 범죄자 이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암수범죄와 관련해 가장 끔찍한 사람들, 정남규, 강호순을 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복역 중이며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문기는 해결이 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 몇 건이나 더 남아있을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에게 의문점만 던지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더불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범죄자의 심리적인 부분을 맞춰서 프로파일링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게 될 부분은 미끼를 던진 범죄자 이야기입니다. 이런 글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저와 관련 있는 사건은 총 10건입니다. 이 10건 중요합니다. 7건은 저와 아는 사람 및 저를 배신, 사기 혹은 저를 망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3건은 대구, 3건이 있는데 대구 1건, 부산 2건. 저와 관련이 없는데도 홧김에 그냥 술을 먹고 죽인 것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글씨체, 표현법, 말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편지는 부산 금정경찰서 김정수 형사께 편지로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발신인 이문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고백과 함께 살인에 대한 고백까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건 한 가지입니다. 범죄자가 왜 이런 편지를 보낼까? 분명 봐도 지금 현재 자기가 자기의 살인의 혐의에 대해서 형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부산 연제구, 부산시경의 마약수사대입니다. 만약 자기가 그런 부분을 할 거라면 다른 형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굳이 마약수사대에 근무하는 김영사님께 보낼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가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 편지를 받기 2년 전 마약수사대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김영사님께 부산 충무동 자갈치 시장에 있는 한 칼국수 가게입니다. 실제 그 칼국수 가게입니다. 마약수사대 소속으로 정보원과 함께 일종의 첩자죠. 첩보를 받기 위해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당시 그렇게 한 역할로 온 게 바로 이문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어떻게 보면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거죠. 당시 함께 나왔었는데 샌들을 신고 동네에 나온 옷차림, 그리고 반바지에 그리고 꽁지머리를 한 상태요. 국수를 허겁지겁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옮긴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당연히 생각이 드는 건 마약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 마약인가? 근데 사람 같던데? 별로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에이, 무슨 사람이야. 장소 어딘데? 그건 말 못하죠. 몇 개 옮겼는데? 제 느낌엔 토막이었어요, 그거.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났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토막시신 훼손에 대한 유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좀 어디다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건 얘기 못하고 그냥 제 기억에는 2003년쯤 대구의 신수님이라는 여자였어요. 라고만 얘기하고 자리를 뜨게 됩니다. 키워드는 던져졌습니다. 2003년, 7년 전입니다. 당시 2010년이었기 때문에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신수님씨.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죠. 마약수사대임에도 불구하고요. 뭔가 마약수대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살인에 대한, 뭔가 유기에 대한 한번 확인은 해볼 법하다라고 알고 있었을 바로 그때 단 며칠이 지납니다. 이런 기사가 뜨게 되죠.
2003년 낯익었던 사람이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주점 여 종업원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채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신에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놀러가자라고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왜 나한테 돈도 없는데 놀러가자고 해? 라고 자기를 무시해서 화가 나 폭행을 하고 살해한 뒤 유기를 했다.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살인범 이문기입니다. 당연히 당시에 김영사님은 저거 제가 죽인 거였네. 그럼 신수님 씨가 그거 진짜였네. 그럼 죽인 게 얘였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냥 단순했던 거죠. 됐네. 징역을 15년을 선고받게 되고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김영사님은 원래 본연에 있던 마약수사대에서 똑같이 근무를 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편지가 이문기에게서 온 겁니다. 즉 이문기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갑자기 온 살해 고백이었던 거죠.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해결된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이외의 이야기들이 많다. 추가 자백도 몇 가지 있다. 나 얘기할 거 되게 많은데 뭔가 호기심을 자꾸 유발을 했던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당시 김영사님은 바로 이문기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를 부리면서 나타났던 이문기는 거의 쓸데없는 소리만 했다고 합니다. 약 2시간 정도 접견을 했는데 2시간 내내 이상한 소리. 예를 들면 청산가리 2주먹이면 그냥 꽥 하고 그냥 가는데 한번 알아보시죠. 실마리가 살살 풀릴걸요? 이야기를 되게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사건에 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산가리 2주먹이면 그냥 꽥 가는데 한번 알아봐봐요. 실마리가 풀려요. 하나 이상한 힌트. 청산가리로 사람을 죽인 걸 찾아보라는 건가? 알아보세요. 계속. 내가 알아보면 어떡할 건데? 라는 김영사의 질문에 이문기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거 아시면 어떤 거랑 연결될 거예요. 어떤 것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되게 뭔가 두리뭉실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이야기를 빙빙 돌리며 한 번씩 툭 던지는 게 다입니다. 청산가리 있으면 찾을걸? 그걸로 하면 실마리가 나올걸? 관심도에 대한 부분인 거죠. 당시 김영사는 22년 차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당연히 눈치를 챘던 거죠. 얘 분명히 뭔가 있긴 하다. 근데 다 주지 않는다. 심리전입니다. 즉 범죄자와 경찰 사이의 심리전이 이렇게 시작되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이야기의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왜 살인 고백을 했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뭔가 그냥 심심해서 그랬나? 그냥? 하지만 실제로 일선에 근무하는 형사들에게는 되게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형사학위 근무하는데 편지가 와서 보면은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자기가 할 얘기가 있어요. 만나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 재소자 입장에서 본인이 바라는 게 있을 때 하는 일종의 장난 같은 행위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뭔가 물건이 필요해서 그거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얻을 수 없는 정보에, 왜냐하면 자신은 갇혀 있으니까 얻을 수 없는 정보에 대한 부분을 일단 대신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2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한 건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한 건이 들키면 무기징역이 될 것 같아. 그 사건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궁금해. 그 사건과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라 돌려쳐서 그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따로 체크한다거나 이런 식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는다라는 문제인 거죠. 대부분 그래서 형사분들도 이런 편지가 오게 되면 무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봐봐야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편지가 왔을 때 세세한 내용이 오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인 거죠.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섞어서 표현을 하고 위치 및 상황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것, 더불어 자기가 10건의 살인행위를 저질렀다, 지역 및 어떤 감정, 이런 건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선에 했던 애들은 예를 들자면 그냥 한번 오면 알려줄게요.
이거나 좀 해주지, 이런 식이었다면 분명 자기가 구미가 당길 만한 걸 던져놓은 상태였던 거죠. 분명 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당시에 김영사님도 이문기를 만나러 갔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글의 감정과 실제 행동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아까 글을 자세히 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보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관련 있는 사건은 총 10건입니다. 망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정중하고 무리하지 않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오는데 분명히 맞춤법에 대한 부분에 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와 관련 있는 사건은 이런 문제인 겁니다. 총 10건입니다. 7건은 저와 아는 사람 및 저를 배신, 사기, 저를 망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약간의 일종의 국문을 쓰는 데 있어서의 오타, 오류, 내용적인 부분 이런 게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썼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건 현재 지에서도 보입니다. 물론 교도소 내부에서 시킨 걸 수도 있습니다. 귀중이란 말을 붙여야 된다라는 부분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 정중하게 정확하게 표현해서 보낸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행동이 달랐습니다. 분명 김영사님은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뭔가 삐딱한 자세로, 그리고 뭔가 되게 건방진 자세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나씩 했던 거죠.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뭔가 다소 격양된 말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청산가리 한번 찾아봐요. 그거랑 꽥 하고 죽어. 그거 한번 찾아봐요. 그거 한번 알려줄 건데, 마치 자신이 상대보다 더 위에 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배워라 라는 감정 상태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따라라, 더불어 내가 지배하는, 내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이문기였던 거죠. 즉 이문기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자기가 처음 보냈던 편지는 좀 다소 정중한 표현을 써서 보낸 뒤 그 장소에 오는 사람을 어떻게든 지배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글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살인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김영사를 만난 뒤 그럼 이제 알겠으니까 자술서 좀 써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한 그 범죄 행위가 10개랬지? 한번 써봐. 자술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데서는 다 흐릿하게 나와 있어 자세하게 읽는 부분이 없습니다. 영화에 나온 부분은 좀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공간이 없어 저는 자술서 내용을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술서, 바로 이쪽 내용입니다. 저는 11명 정도의 여성 및 남성을 수해에 걸쳐 살해한 적이 있습니다. 1. A 택시회사입니다. 당시 확실히 연도는 아직 미상. 그때쯤 30대가량의 여성 살해 후 강서 낙동강 쪽 살해 후 유기했습니다. 93, 92년도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신수님을 살해하여 은닉 매장. 세 번째, 보름방에 전국 홍사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는 일명 돈과 관련된 사람, 살해 후 매장. 네 번째, 서구 땡땡동에 있는 소재의 성인용품 여자를 살해했다. 다섯 번째, B택시 회사에서 근무할 때 연산 로터리 부근에 20대 정도의 여성 살해 후 매장. 여섯 번째입니다. C택시 회사에 있을 때 대구 보름방에서 알던 박모씨. 확실히 살해, 광안대교에서 바다에 버림. 일곱 번째, 땡땡경찰서 근처. 흉기 사용하여 살해, 은폐하기 위해 지하계단에 밀어 살해. 여덟 번째, 땡땡동 나이트클럽에서 얼굴을 보고 매번 만나 살해 후 땡땡 가는 길, 발전소 가는 길, 평지 숲속에 매장. 아홉 번째입니다. 택시할 때 손님 한시경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높은 음성과 저를 무시하는, 그리고 10만원 수표를 내면서 그리하여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하여 살해 후 은닉 땡땡지구 수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택시할 때 교대 부근에 40대 초반 여성을 태워 같이 술 먹고 말다툼 속에 차량 목 졸라 살해. 11번째, 술집 여종원 말다툼 속에 무시하여 엉겁결 목 졸라 살해. 위 내용 모두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진술서입니다. 자술서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때 뭔가 말 표현이 왜 이래?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안엔 굉장히 많은 오타와 국문법상 맞지 않는 조사들이 다 틀린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국문적 실력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중요한 핵심 내용만 쓰면서 탁탁탁 써내려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좀 분석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살인 고백에 눈에 띄는 점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입니다. 살해 후 유기라는 패턴입니다. 반복적입니다. 살해를 저지르고 유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상하냐면 이런 경우로 11건을 진행한다요. 사람을 죽이고 유기를 11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야산에 끌고 가서 살해를 하고 거기서 바로 유기를 하지 살해를 저지른 뒤에 데려가서 유기를 하는 행위는 굉장히 번잡스러운 행동이고요. 더불어 연쇄 살인마의 특징은 살인이 점점 발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그렇게 해서 좀 더 자신의만의 신호를 남기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냥 탁탁탁탁 발전도 없고 그냥 계속 힘든 일을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문제인 거거든요. 의심이 가는 대목이었던 겁니다. 분명 본인이 누군가를 통제하고 통솔하는 성향이 되게 강했던 이문기였는데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요, 11가지 중에 감정을 드러낸 부분이 몇 군데 없습니다. 첫 번째 사건, 그냥 살해 후 유기했다. 두 번째 사건, 살해해서 은닉 매장했다. 세 번째 사건, 그냥 돈 문제여서 살해 후 매장했다. 네 번째, 성인용품 여자 그냥 살해해서 매장했다. 다섯 번째, 택시 할 때 로터리에서 20대 여성 살해했다.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조금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무시했다. 예를 들면 9번째, 택시를 탈 때 손님이 1시간 술에 취해 횡설수라고 높은 음성을 듣기 싫었다는 얘기죠. 나를 무시하는 듯 10만원 수표를 내서 그냥 살해했다. 이런 감정의 표현에 대한 부분이 이상하게 다른 전편지에선 디테일하게 나왔던 사람이 여기선 그렇게 표출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상한 점도 또 있습니다. 분명 이 리스트가 다 진실이 아닐 것 같다는 가능성, 그냥 영화만 보거나 그냥 봤을 때는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좀 이상한 건 사실인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감각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기가 평소에 자신의 행동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죽인 행동, 모습, 위치에 대한 걸 자기는 다 알고 있다. 의기양양하게 모든 모습을 보이고 내 말을 따라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큰 실수를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개수의 차이입니다. 분명 처음 편지를 보낼 때 저와 관련 있는 사건은 총 10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총 11건을 작성을 했고 이 11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지금 자기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로 종업원 살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자기와 관련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건들을 쭉 쓰다가 봤는데 하나가 빠진 겁니다. 자기가 지금 당장 들어와 있는 사건. 물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기와 관련 있는 사건 중에 복역하는 거를 빼고 나서 썼다라고 하면 10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술서에 이렇게 죽였습니다, 살해한 적 있습니다 라고 적어놓고 11번째 자기가 복역 중인 걸 또 적었다라는 부분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기의 머릿속엔 정확하게 10건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쓴 이문기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아마 이런 느낌입니다. 10건까지 말을 만들어 썼는데 내가 지금 나온 거 안 쓰면은 날 믿어주진 않겠구나 라는 판단의 문제인 겁니다. 물론 프로파일러분의 추측입니다. 맞다라고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닐까.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당시 김영사님은 베테랑 형사로서 감각적으로 사실이 아닐 거다 다는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눈치를 챘었지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유겠죠. 하지만 두 번째 가장 큰 실수적인 측면을 봐도 이런 문제는 띌 수 있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혹시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술서가 진짜 맞다라고 믿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김영사님을 더 끌어당겼던 이유, 바로 낯익음 이름이었던 두 번째 신수님입니다. 2달 전 우연하게 만난 국수집, 칼국수집에서 시신을 옮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사람, 2003년 대구 신수님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면 달랐던 거네요. 당시 이분은 신수님 씨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거 분명 뭐가 있다, 당연히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됐던 거죠. 이제 그렇게 증거의 조율들을 하나씩 시작하시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요, 신수님 씨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진짜? 라고 하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김영사님이 일부러 그랬던 거죠. 당시에 이문기는 그때부터 더 고자세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찾아가면 돼? 라는 질문에 대답도 몰라, 모르는데? 라고 얘기하며 어떠한 정보도 없이 약도만 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믿느냐라는 질문에 정말 놀라웠던 건 똑같았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7년이 지난 걸 완벽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렸던 약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그대로 갖고 있는 부분, 좀 흐릿한 부분이 위에 있을 텐데 바로 저 부분이 이곳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똑같이 그릴 수 있다고? 7년이 지난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약도 쪽에 가방을 던져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시신을 옮겼던 가방인데 그거 옮기고 시신 이렇게 가방을 확 던졌을 때 가방이 쫙 퍼지면서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 일단 못 믿는 셈 치고, 시신에 대한 문제는 다 같이 동원을 해야 되니까 위에 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해주죠. 어떻게 보면 그 말 한마디만 믿고 공권력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약도에 나온 가방부터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가방이 떡하니 정말 열린 채 있었습니다. 즉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 딱 한 장 남았습니다. 남은 지도 한 장. 바로 이문기의 고향마을 아리랑고개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똑같이 그렸고 그 숲속을 들어가 땅을 팠을 때 그 안에서 유골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유골은 절단 흔적 자체, 즉 토막에 대한 절단 흔적이 있었고 국가수의 당시 조사 결과 7년 전 사라졌던 신수님 씨로 확인이 됩니다. 드디어 7년 만에 이 사건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문기가 이 사건의 범인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문기는 이런 편지를 보내옵니다. 이 편지의 전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사, 시작부터 정말 다른 거 느껴지실 겁니다.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누가 봐도 보여주는 시작부터의 대목입니다. 김영사, 이제 수사 마무리하시죠. 제가 그렇게 흉악범인 줄 알았습니까? 신수님은 제가 한 것으로 하지 마세요. 또 실수하려는 겁니다. 땡땡동 사건을 재판하십시오. 저 그 당시 알리바이 증거 등 재판장에서 제출하면 김영사님 입장 곤란하실 텐데 끝까지 한번 가시렵니까? 이쯤에서 미친 개에게 물렸다고 생각하세요. 이쯤에서 끝내세요. 더 이상 하면 되돌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땡땡동 사건도 현장 검증 분명 안 한다고 했습니다. 신수님은 제가 한 것 같으면 지금 이 시간 10년이 넘어 제가 들추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네요. 말로만 하는 사람과 저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말로는 달도 따주겠지요. 그러나 자기 한 말 지키는 사람에게는 목숨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문기의 첫 번째 힌트에 대한 그 결과를 찾게 되고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 신빙성 봤지? 분명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수서를 썼기 때문에. 하지만 첫 번째, 놀라운 점입니다. 이문기는 완벽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신기했는데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살인마는 일반인들과 기억을 다르게 한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죽이기 전부터의 자신의 머릿속의 가상계획성, 더불어 자기가 죽이고 난 뒤에서도 자신의 손끝에서의 감각, 그리고 그때 당시의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키며 자주 반복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보다 몸의 기억력으로 훨씬 더 자세하게 상황, 느낌, 분위기, 심지어 심하면 피의 향기까지 기억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느낌을 갖고 있던 거죠. 놀라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확실히 보통의 살인마의 특징을 가진 게 아니라 정말 살인을 좀 해본 사람의 느낌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분명 이문기는 자신의 말에 따라와준 김영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고 시신이 발굴되니까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당신이 이걸 법정에 들어서면 당신만 곤란해질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술서에 썼던 죽였다라는 표현이 법정에선 어떠한 효력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자기가 자술서에서 죽였다라고 쓴다고 해서 법정에서의 효력은 아예 없습니다.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물어봅니다. 정말 죽인 거 사실입니까? 네, 죽인 거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인정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법정은 증거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죽였다라는 부분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증거 없이 단순 자백만으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법정 가서 저 죽이지 않았는데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냥 강압적이어서 한번 해봤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김영사가 문제가 생기는 게 맞았던 상황인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문기가 김영사님에게 날 믿어라 라는 제스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자술서에 나온 11건은 모두 사실이고 내가 한 거다. 내가 너에게 하나씩 힌트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믿어라 이겁니다. 이미 본인은 15년이라는 형량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체 유기죄인 거죠. 만약에 이게 법정에 올라가면 사체 유기죄입니다. 자기가 사체를 유기했다라는 얘기는 진짜 했고 그것도 인정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시신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안다는 건 유기한 건 맞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살해를 했다라는 부분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알고 있고 사체 유기죄가 적용된다 치더라도 이미 징역 15년입니다. 그리고 분명 경찰들은 살인에 대한 부분을 집착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자기들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 그런 것들이 있고 나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 라는 걸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편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대화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린 편지 이후의 만남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형사가 바보고 내가 철두철미하지. 완전 범죄가 없다고 웃기지 마요. 무능한 게 경찰이에요. 이 질문에, 이 이야기에 김영사님은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너는 완전한 범죄꾼이야? 잘못 건드려서 다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빨리 끝나요. 봐라. 그럼 네가 나한테 자꾸 처음에 얘기할 때 처음 마음, 자수할 때 마음처럼 얘기할 수 있느냐? 왜 자꾸 다른 행동을 하느냐? 라는 김영사의 질문에 내가 언제요? 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통제하에서 너는 내 말만 듣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너는 그냥 무능력한 경찰일 뿐인 거야.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신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0% 결정을 못 내렸다 했잖아. 내가 안 죽였다고. 내가 왜 신수님을 죽여야 되지? 죽일 이유가 없어. 다른 건 내가 다 한 거 맞는데. 계속 이렇게만 발뺌을 했던 거죠. 자,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분명 신수님 씨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 말이죠. 당시 김영사님은 두 가지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나왔던 사건들 2번과 7번 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라고 갔던 거죠. 신수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3년 잦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아들이었고요. 한 번은 이런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일본도를 갖고 있는 남자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상처를 입고 그걸 붕대로 감고 있는 게 있었다. 그런 폭행이 자주 빈번하게 있다 2003년 6월 1일 잦은 폭행을 피해 다른 집에 있었던 34세 당시 신수님 씨입니다.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다툼 같은 게 있는 듯 했는데 그날 지갑도 들지 않고 허겁지겁 바깥으로 나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7년 만에 시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들 느낌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모들도 아들도 사람 전화 받고 나갔다고. 누구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남자 바로 이문기입니다. 다들 이문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이문기에 대한 조사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소재불명이었던 이문기는 모르고 있다가 한 1년쯤 지난 2004년 8월 5일 자진 출석하고 모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기지국 위치, 통화 내역을 조사했을 때 범죄 사실에 대한 특정 단서가 없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즉 혐의 없음으로 끝났던 거죠. 그렇게 사건이 종결돼 버린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7년이 지나도 조사를 하려고 하면 당시의 수사 기록을 보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 강호순 사건 전후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단순 가출로 처리되는 관행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죠. 분명 이문기는 거기에 자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말을 안 하면 범행에 대한 물증도 없고 밝힐 수 있는 게 없다. 모든 물증과 증거는 본인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두뇌 싸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5번째 섹션입니다. 함정을 파괴됩니다. 범인이 자백을 하지 않을 때 혹시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수사기법 기억하십니까? 범인이 자백하지 않을 땐 다른 정황 증거들의 오차를 만든다. 즉 오냐오냐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다 듣고 그거에 대한 오류를 찾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걸 찾게 되는 거였죠. 그렇게 김영사님은 하나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말 통화한 적 없어? 신수님이 나하고만 통화했대? 언제 마지막으로 본 거야? 실종된 게 6월이지. 한 3월쯤인가? 3월 보고 안 봤어? 아니 내가 왜 그 사람을 죽여요? 내가 그때 대구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대구에 없었어요. 2003년 6월 1일 대구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통화한 적 없다, 본 적 없다, 그리고 대구에도 없었다. 이게 바로 이문기의 진술입니다. 함정이었죠. 하지만 이걸 김영사님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새벽 2시까지 신수님 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 점. 두 번째, 그 전입니다. 실종되기 전까지 매일 10여 통의 전화를 했지만 실종 이후부터 전화를 하지 않은 점. 세 번째, 매번 단골로 전화하던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문기의 전화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문기가 중국집을 계속해서 하다가 딱 6월 1일 기점 이후부터 주문을 안 합니다. 중국집에 누가 주문을 할까요? 밥을 먹기 위해 주문합니다. 당시 중국집 사장님도 이문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차를 찾았습니다. 통화한 적 없다. 거짓말. 대구에 없었다. 거짓말. 마지막으로 통화했고 마지막으로 본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걸 혐의로 다 잡아 기소 준비를 했던 거죠. 분명 확실합니다. 연결고리를 제대로 잡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 과정만 빠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봤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고 더불어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중간 과정은 살인 및 유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유기는 자기가 했다고 했고 살인의 정황 하나만 빠진 겁니다. 하지만 앞, 뒤가 명확하게 나왔던 겁니다. 같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통화했고 거짓말했고 그리고 유기했고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7번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흉기를 사용해서 살해했다, 은폐하기 위해 지하 계단에 밀어넣어서 살해를 했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분명 나이프를 들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일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증거인멸하기 위해 불로 태웠다라는 흔적까지 너무 똑같은 사건 하나 찾은 겁니다. 현장에 나이프도 발견했던 거죠. 2007년 11월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다 어깨에 부딪힌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고 불로 질렀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한 김 형사님은 이 두 건을 병합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편지가 오게 됩니다. 이 편지가 굉장히 골치 아픈 편지이기도 합니다. 택시회사에 있던 시간과 전국으로 흩어진 사건을 조합하여서 수사하세요. 저는 전국구입니다. 자신이 택시회사를 다닐 때 있던 전국 미해결 사건들을 조합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1번부터 10번에 있는 자료수의 리스트에 나오는 바로 그 택시회사를 다닐 때 있던 범죄들 11개의 사건 중에 5개가 택시였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아까 적어놨던 것 중에 하나 6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돼서 빠지게 되고 이제 4가지 사건만 남게 됩니다. 4가지 사건의 특이점은 뭐냐면 전부 여성, 나이는 20대에서 40대. 장소를 살펴보게 되면 5번 사건에서는 연산 로터리, 10번 사건은 교대 부근. 아마 그쪽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버스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시신 유기와 관련된 거 1번은 낙동강 갈대수, 9번은 부산 서쪽에 있는 어떤 지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합해서 묶어보면 바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살해, 왼쪽이 시신 유기 지역입니다. 일치하게 됐다는 거죠. 처음부터 모든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 프로파일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사건을 분할시켜서 정보를 나눠 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파고들며 이문기의 자백을 강요하게 됩니다. 2005년인가 2006년에 겨울 연산 로터리에서 만취 여성 죽였어요. 그 사람 강서 쪽 가는데 차에 토해가지고 그래서 토할 거면 얘기해야지 라고 했더니 10만원을 던지면서 세차비 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목 졸라 죽이고 차로 앞뒤로 밟아서 죽였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에게 지금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조금 같이 강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보는 견해가 되게 비슷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노출시켰다는 당혹감이 보입니다. 갑자기 자기가 먼저 다시 사건이 정리가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은 김 형사는 끊어진 겁니다. 2가지 사건이 날라갔죠. 자기가 원한 건 자기한테 계속 와서 물어보고 궁금해하길 바랬는데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켜버린 겁니다. 이미 함정을 파고 준비가 끝났고 이제 더 이상 너한테는 관심 없어. 내가 널 뭐하러 만나? 라는 그런 상황에 또 하나의 소스를 던진 겁니다. 그게 바로 2번째 의도. 수사에 따른 혼선을 주기 위한 계략처럼 보였던 문제입니다. 다시 다른 거 좀 찾아봐.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3번째,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방금의 좀 자세한 진술. 화가 나서 무시해서 죽였다. 그동안 죽였던 사람들에 대한 감정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여종업원 죽일 때도 돈 없는 거 무시해서, 다른 것도 뭐 무시해서, 다 무시해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이걸 다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의 사건을 4-5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데 여러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수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떨구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실제 존재하고요.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경찰이 무능력한 걸 입증을 하게 되고 그걸 나중에 재판에 넘어갔을 때 자기가 이 형사가 이렇게 한다더라, 무능력하다, 과거에도 이렇게 했다, 이런 식에 대한 부분으로서 신뢰성을 낮추기 위한 부분, 혹은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부분, 여러 가지가 연결되는 문제였던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만 문제는 입증할 수 없는 것만 뱉었습니다. 법정에서 딴소리해서
사람 되게 당혹스럽게 만드는 문제였던 거죠. 시신 유기 장소도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신의 위치에 약도를 그려주게 됩니다. 이겁니다. 이 약도도 실제 현장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경찰서가 있다, 어디에 뭐 무덤이 어디에 왼쪽이다. 더불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보면 무덤 같은 게 있고 봉분까지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집 잘 사는 데일 거야. 일반 비석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거기는 해태석도 있었고 대리석 같은 것도 깔아놨어. 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사건 현장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 땅을 다 파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건 시신을 못 찾았던 문제인 거죠. 이렇게 사건이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2003년 6월 잦은 폭행으로 지인 집으로 이동했던 당시 신씨. 통화하다 말다툼하고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잠시 만난 뒤 대구 소재의 이문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살해하고 토막을 낸 뒤 여행 가방에 넣어 고향 근처인 함양군 아리랑곡의 부근의 야산의 8분 능선 쪽에 땅을 파고 암매장한 혐의가 있다. 당시에 이문기는 이렇게 기소가 되고 변호사를 사서 반문을 합니다. 당시에 도박빚 3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 빚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C라는 사람에게 소개받은 남자 2명과 함께 무언가를 옮기는 거랬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와 같이 살았던 신씨였다. 난 정말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억울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문기의 진술로 2010년 9월 당시에 현장 검증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유골 13점까지 확인이 됐던 거죠. 자백을 번복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사체를 유기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이문기에게 법정은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더불어 가석방을 대비해서 3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함께합니다. 당시 재판부의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별 불상자 2명이 직접 사체를 암매장하면 되는 건데 굳이 신뢰도 없는 사람에게 암매장을 의뢰한 건 이상한다. 더불어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피해자라는 점도 너무나도 부자연스럽다. 즉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더불어 피고인은 원래 도박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도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기록도 없었다. 피해자가 도피한 지인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간 뒤 다시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했고, 범행일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역이 있는데 그 이후 두절된 점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간 이후 실종이 된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실종 및 사망은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불어 2011년 9월 부산지방법원 살인죄, 사체은닉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시체를 암매장했던 곳이 두 장소가 굉장히 인접해 있다. 피해자의 사체가 범행으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에 발견되고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 일치인을 부인하고 있으며 목격자도 없어 살해 방법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동거 기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도 인정되고 피해자의 유골 골절 및 인위적인 절단의 흔적이 있었다는 걸 보면 피해자의 살해 수법 역시 상당히 잔인했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수사 과정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서 일관했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2011년 9월 살인죄, 사체은닉죄로 15년을 선고받기까지의 인명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이 확실히 드러났다. 이 점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더불어 7번 사건이었습니다. 병합되었던 다른 살인사건, 2007년 11월 술에 취해 길을 걷다 어깨에 부딪힌 사람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증거 능력이 있는 자백 진술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검사가 제출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증거 가지고 그리고 정황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11년 유흥주점 여종업원 살인 사건으로 15년형을 복역하던 이 사람은 자기가 11명을 더 죽였다고 보냈다가 결국 무기징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찰과의 위험한 놀이를 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죠. 실명 이문기, 그리고 이후 2018년 7월 부산교도소에서 독방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암수범죄가 몇 건이나 더 있을까요? 이문기를 제외하고 보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미제 사건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11가지 중 8가지 이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프로파일링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도 우리가 궁금한 건 한 가지거든요. 도대체 왜? 15년 만에 살고 나왔으면 될 문제인데 얘는 왜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 이문기는 평소 자신이 좀 남자답다, 강하다, 세다,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자주 강조했습니다. 대화체에서도 표현에서도 말투에서도 나오는 사람이었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 그런 과시욕이 있었던 사람이 대부분 여성폭력적인, 남자에게는 잘 하지 않았지만 여성에게 대부분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는데 교도소에 들어오니까 전부 범죄자만 있습니다. 즉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불가능했던 거죠. 자기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 난 너희들과 좀 다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만 자기는 징역 15년, 다른 사람은 무기징역 수도 있고 징역 20년, 30년, 자기가 뭔가 그들보다 좀 더 높아야 되는데 높지 않다라는 그런 과시할 수 없는 욕구, 더불어 문제를 내고 나한테 잘 풀고 있느냐, 풀어가면서 나한테 뭐 열심히 하고 풀어라,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용기를 내라, 이런 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형사와 함께 하면서 프로파일러들은 그런 견해를 보입니다. 자기가 대단하다는 과시욕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이걸로 쓰지 않았을까? 왜냐면 교도소 내부에서도 소문이 나는 거죠. 야, 쟤는 뭔데 맨날 형사 접견해? 형사한테 맨날 큰 소리 낸다던데? 아, 쟤는 조금 형사하고 뭐가 있나? 대단한 애인가? 15년 정도밖에 복역을 그럼 덜 받은 건가? 라는 이런 행동이었다라는 유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더불어 뿐만 아니라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경찰을 무시하면서 해왔던 그 행동들, 그거를 그대로 반복해보고 싶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 위험한 행동을 말이죠. 당시 실제로 이문기와 같은 감방을 썼던 동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죽이기 힘들지, 죽이는 거 되게 쉬운데, DNA도 있는데 걸리지 않을까라는 얘기에 흔적 안 남겨. 나는 되게 쉬워. 교도소 안에서 늘 했던 얘기가 김영사라고 합니다. 자기가 김영사 시원하게 진급시켜 주려고 한다. 김영사 좀 배짱도 없고 좀 실망스러울 때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분명 김영사에게 게임을 걸었고 김영사 기소 준비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보냈던 것, 만약에 김영사가 자신을 더 이상 찾지 않았을 때, 그리고 김영사가 생각보다 빨리 2가지 사건을 해결했다라는 느낌에 다급해서 한 행동이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긴 합니다. 연쇄살인 이제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고 더 이상 얘기할 사람이 없어진 상황, 2018년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과연 정말 그는 자신이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 그 대상을 김영사로 잡았고, 김영사님이 집요하게 잡고 해결하는 모습, 자기 앞에서는 도와달라라는 저자세를 취하며 외부에서 그 모든 준비를 했을 거라고는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김영사님은 나머지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걸 보고 밝혀지지 않은 사건, 분명히 사라진 사람은 있지만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건, 암수범죄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암수범죄자
이문기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저희 프로파일링 해주신 분들의 견해는 단 한 가지예요. 김영사님이 애초부터 완전 우위에서 잡았고, 그러니까 영화처럼 이게 아니고 우위에서 잡아서 선점해서 우쭈쭈에서 다 뽑아낸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 이문기는 머릿속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시키는 것만 하세요. 경찰에 대한 무능력함을 알고 있던 사람.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나에 대해서 따라오기만 할 거야. 그 이상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이상을 너무 깊게 하고 세게 하고 강하게 들어갈 줄 모르고 정말 그걸 찾아서 함정을 파서 유도신문에서 그걸 기소해서 올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경찰은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시키는 거나 하면 되는데 나머지 날 절대로 집어넣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오만이 어마어마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당연히 내가 얘기하는 것만 해주겠지, 그 이상 열심히 하진 않겠지, 이 사람 마약 수사대에 있었잖아, 그걸 노리고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마약 수사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를 해?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끼리의 이제 프로파일링의 얘기였어요. 그 이문기에 대한 프로파일링. 아니, 마약 수사 때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따로 하겠어요? 자기 팀도 아니고, 자기가 팀이 따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경찰이 자기 혼자서 뭐 집에 수사팀 같은 걸 만들고 자기가 하는 일 말고 따로 또 해가지고 찾는다. 에이, 그건 진짜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습게 봤고, 우습게 봤는데 정말 자기 앞에 와서는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어떡할 건데 좀 알려주던가, 그러면 자꾸 그러니까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런 심적을 잘 맞춰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던지다가 결국에는 잡히게 됐고 무기징역이라는 선고를 받게 됐고, 자살이라는 부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사실 그 생각이라는 게 들어요.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이미 당했고 끝났고, 자기가 이제 형사를 만나봐야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것밖에 없고, 자신의 자존감을 더 이상 세울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영화와는 다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